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김정민입니다. 북한이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남 타격용 전술 핵탄두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여러 미사일에 실릴 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고 이미 양산 단계, 그러니까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고 과시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사무실에서 버튼 한번 누르면 핵 공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데요. 강지혜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핵무기 병기화 사업 현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 함께 전술 핵탄두 화산 31이 전시됐습니다. 북한이 소형화된 전술 핵탄두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녹갈색 몸체에 앞부분이 빨간 핵탄두의 직경은 40에서 50cm로 추정됩니다. 소형화 작업에 성공했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결합용으로 보이는 구멍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진으로 공개한 탄두만 최소 10개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기 위해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라는 김 위원장의 주문도 소개했습니다. 북한 주장이 맞다면 2016년 원형 핵탄두를 처음 공개한 뒤 7년 만에 소형 핵탄두의 양산 단계에 돌입한 겁니다. 이 탄두가 남한 타격용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초대형 방사포 KN-25, 순항미사일 등 8종의 미사일에 장착된 예시 그림도 흐릿하게 포착됐습니다. 핵탄두를 자유자재로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게 해놓고 평상시에 보관했다가 임무가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장착해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무기 생산부터 명령, 실제 발사까지 이어지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도 공개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듯 한 번에 진행된다는 뜻으로 핵 방아쇠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김 위원장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핵 버튼과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핵 역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능력 전력화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정밀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한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 북한은 핵탄두 개발 성공을 보도한 뒤 과시하듯 실제 핵실험을 강행하는 패턴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공개가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지 당국은 면밀히 파악 중입니다. 계속해서 전혜정 기자입니다. 2016년 3월 9일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며 은색 구형의 물체를 공개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북한은 5차 핵실험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확히 1년 뒤인 2017년 9월 3일 새벽 6시 또다시 땅콩 모양의 수소탄 탄두를 공개하더니 약 6시간 뒤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 이번에 공개한 전술 핵탄두 화산 31도 위력 검증을 위해 조기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6차 핵실험 바로 직전에 발표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김일성 생일 앞두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그때까지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된 이달 중에만 8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신형 무기 공개 등으로 위협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소형 핵탄두 개발 성공 여부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와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성공해야 그 무기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선 단돈 1원도 지원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핵에는 핵.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오늘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축구장 3개 넓이, 높이 23층에 달하는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립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날개를 접은 전투기와 헬기, 조기 경보기 등 수십 대가 갑판에 빽빽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이 제주 남쪽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뒤 오늘 오전 부산 작전기지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9월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반년 만에 다시 찾은 미 항모입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으로 당시 로널드 레이건함은 5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니미츠함이 싣고 온 항공기 70대 가운데 절반 정도는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서 언제든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층 건물 높이인 항모 내부 공간은 미로처럼 연결됐고 승조원 5천여 명은 배 위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식당 등을 편하게 이용합니다. 항모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등을 포함해 웬만한 국가의 항공 전력이 들어선 셈입니다. We always talk about how the DPRK are further in their capability. So are we.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일반인 1,200명을 대상으로 니미츠함 공개 견학도 진행됩니다. 한미일 3국 훈련 계획도 전격 공개됐습니다. 니미츠함도 다음 주 초 부산기지를 출항해 동해상에서 북에 대응해 함께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일본이 내년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라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자, 주목을 끌었던 강제징용 부분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도 문제와 강제징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초등학생 사회 교과서들입니다. 6학년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군으로 징병당했다는 표현은 사라지고 참여하게 되었다로 수정됐습니다. 병사들 사진에는 조선 젊은이들이라며 지원했다란 설명이 추가됐습니다. 조선 사람을 일본군으로 징병했다고 기술했던 또 다른 6학년 역사 교과서에도 징병이란 단어는 삭제됐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전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日本の子どもたちもね、知ることが大事だと思うんですよ。本当の歴史にお互いに向き合ってどう解決するかっていうのはいろんな意見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前提となるね、事実認識はきちんと共有しなきゃ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し。 다만 강제징용 부분에선 조선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란 표현을 강제적으로 동원되로 바꿔 의미를 크게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란 억지 주장은 더 강화됐습니다. 4, 5, 6학년의 모든 사회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시행됩니다. 미래를 지향하기로 한일 정상이 뜻을 모았지만 왜곡된 역사 교육 방침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외교부와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이번 개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도 초치하고요. 훈훈했던 한일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항의할 건 강하게 항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구마가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가 굳은 표정으로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아이보시 대사를 대리에 불러 일본이 역사 왜곡을 강화한 초등학생 교과서 검정에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검정 결과 발표 즉시 대변인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통과시킨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제동원 관련 표현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힌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과 상관없이 교과서와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선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후폭풍이 거센데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숙제가 쌓여갑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영업 기밀까지 엑셀 파일로 내라고 우리 반도체 기업에 요구했습니다. 안보겸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미국 상무부가 현지 시간 어제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과 가동률, 향후 연도별 생산량과 가격 등입니다. 특히 웨이퍼 한 장에서 결함 없이 생긴 합격품의 비율인 수율도 포함됐습니다. 수율은 기술력을 보여주는 핵심 기밀입니다.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 전망도 내야 하는데 미국 측이 숫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요건을 맞추면 이달 31일부터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심에 빠졌습니다. 제출한 정보들이 마이크론 등 미국 경쟁사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돼 다른 나라에 공개하는 자체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율을 요구하는 거는 그 내부의 모든 정보를 보겠다라는 거와 동일한 얘기거든요. 법에도 이제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서 공개해야 될 그런 지표입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사전 조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자, 굵직한 외교 이슈가 많은데 쉽지가 않아요. 일단 일본 문제 보면 자, 오늘 발표된 일본 교과서 보면요.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 후에 저희 뒤통수를 흔히 말하는 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오늘 공개한 일본이 공개한 이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내용만 보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잘 지내자 해놓고 뒤돌아서서 뒤통수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병에서 강제성을 희석시키는 내용을 담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 교과서에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난감한 상황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좀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거사를 잘 풀자고 일본까지 갔는데 일본이 과거사를 다시 왜곡하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이슈는 강제징용 문제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역사 교과서에서 강제징용 관련한 표현은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이런 표현이 이번 교과서에서는 강제적으로 동원되어서라고 기술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독도 문제나 강제징병 관련해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손을 덜 댔지만 대신 강제징병에 있어 강제성을 희석시키며 왜곡을 시도했고 또 독도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징병당했다 이런 표현은 참여하게 되었다라거나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란 표현이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처럼 자발적 지원인 양 기술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대통령실은 일본의 교과서 이슈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이 있는데 앞서 리포트 보면 이 반도체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과의 현안은 확실히 이 반도체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미국 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반도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이 구체적인 자료 목록을 확정지었습니다. 우려한 대로 영업 기밀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 4월 말 미국 방문에서 우리 기업의 영업 기밀을 지켜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이 숙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줄줄이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전 비서관과 외교 비서관이
방일 또 방미를 앞두고 줄줄이 나갔습니다. 심지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배경이 있겠죠? 취재 좀 해봤습니까? 네, 취재를 좀 종합해 보면요. 이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 정상 부부 간 행사 조율 과정에서 외교 안보 라인 인사들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와 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교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측에서 블랙핑크 같은 한국의 대중 가수와 또 레이디 가가 같은 미국 가수가 함께하는 이 만찬 행사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보고와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또 여권 관계자들 설명을 좀 종합해 보면요. 뒤늦게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이 보고됐고 김성한 실장을 비롯해 의전비서관 또 외교비서관 등이 질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은 아까 조 기자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 가능성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이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안팎에서는요. 이런 말이 좀 돌고 있습니다. 친구도 예외는 없다 이런 말인데요. 이 대광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경질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순방 이후 김 실장을 포함해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지켜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마침 검수완박법 헌재 판결이 나온 직후라 여야의 검증도 이번 판결에 집중됐죠. 마치 누구 편인지 확인하는 사상검증 같았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영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추궁했습니다. 위장 탈당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이제 침해했다. 위장 탈당에 의한 안건 조정위의 형해와 그리고 뒤이은 법사위에서의 일방 통과.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헌재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당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여당 대표께서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다, 유사정당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셨는데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그 자체로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비판을 끌어내려 해보지만 이 역시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안,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것 맞죠? 위헌적인 거 아닙니까? 모순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향을 직접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이 중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를 중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 사안은 뭐 어떤 게 옳다. 김 후보자와 내일 청문회를 하는 정정미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재 재판관은 진보가 1명 줄고 중도가 1명 늘어나 진보색이 다소 옅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주류 인사들을 당직에 임명한 지 하루 만에 비명계가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이 대표 자신이라는 건데 친명계는 도가 지나치다며 반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직 개편을 단행한 지 하루 만에 비명계가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비명계의 불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당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도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며 다른 당직을 바꾼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 거취가 정리되지 않는 한 민주당에게 씌어진 방탄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친명계는 선을 넘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어렵사리 당직 개편안을 내놓았는데 하루 만에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 간의 불신의 골은 사무총장 교체 여부를 두고도 드러났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채널A에
사무총장도 교체하지 못했는데 제대로 쇄신이 되겠냐며 핵심을 피해간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는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교체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지금까지 꼼꼼하게 성실하게 일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설령 사무총장을 교체했어도 또 다른 이유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뭘 거기까지 하자는 거죠? 오늘 오전에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난색을 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미국에서 한 강연이 또 논란이죠. 5.18이면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것들이 정당은 잘 없었는데 정홍 목사께서 또 5.18을 전부 찬양 참여를 해서 그나마 우리가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자, 이 선출 직후 논란이 된 5.18 관련 발언도 이 전광훈 목사 예배 때 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인데 전 목사와 더 친한 것 같아요. 김 최고위원은 이제 논란 발언 이후에 당 공식 회의에 연일 불참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질문 세례를 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 참 난처한 모습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거기까지 하지. 김재원 최고위원. 너 질문 너무 많이 했어.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건 봤는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 자중자애해야 한다면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 아닌지 지도부라면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당 안팎에서 우려도 커집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제가 표시합니다.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파가 정말 쪼그라드는 것이요. 민심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맨날 실험만 하는데 경고가 무슨 소용이냐면서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 그냥 제명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무공천 잡아라. 4월 5일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여야 대표들도 이제 후보들 지원 유세 가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무공천 지역이 많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경남 창녕 군수 선거 유세에 나섰는데요. 소속 전임 창녕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탈되자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녕에서도 빨간색만 보면 그냥 막 찍어지고 이러니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일하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경남 창녕은 보수정당 강세 지역인데요. 안 나왔을 때 또 뭐 이 대표는 노려볼만 하겠죠.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지난 23일에 전북 전주를 찾았거든요. 이곳은 이상직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낸 곳입니다. 지금 전주에 필요한 일꾼은 낡은 지역주의 진영 구도에 갇혀있는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무공천은 의미가 있거든요. 뭐 이참에 지역 구도가 좀 깨질까요? 대표들은 그러기를 희망하는 것 같지만 참 후보들 입장에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녕 군수 후보들 모습을 보시면요. 네, 국민의힘 후보가 분명히 없었는데 색깔만 보면 다 국민의힘 후보 같군요. 네, 모두가 빨간색 점퍼를 입었고 뭐 팻말이나 포스터 같은 곳에도 국민의힘 상징인 빨강 파랑이 섞여 있죠. 창녕 군수 선거에 나온 무소속 후보 6명 중 5명이 국민의힘 출신이고 이 중에 4명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무공천 결정이 나자 탈당했거든요.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후보처럼 운동하는 거죠.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주 의뢰 국회의원 선거도 비슷합니다. 역시 무공천 방침에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들도 여전히 민주당 색깔을 부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무소속 후보들도 파란색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만 보고 찍는 그런 선거 말고요. 일 잘하는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 보고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무려 4가지 종류의 마약 성분이 양성으로 나온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젯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처벌도 문제지만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준비했던 영화와 드라마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어제 12시간 조사 뒤 경찰서를 나서며 처음으로 대중 앞에 사과했습니다.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코카인 검출이나 프로포폴 투약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모바일 검사에서는 코카인이 검출됐다는 또 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신 건가요? 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100차례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최대 3개월까지 비교적 짧은 주기로 검출되는 소변 검사에선 대마가, 1년이 지나도 검출되는 모발에선 케타민과 코카인 등 4종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변수는 3대 마약으로 불리는 코카인 투약 시점입니다. 대법원은 마약 투약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투약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유 씨를 한 번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 씨는 SNS를 통해 꿈과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수많은 동료에게 죄송하다며 모든 질타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시즌2 주인공이 교체됐고 공개를 앞두고 있던 영화와 드라마 개봉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유 씨는 중국 포함 10여 개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어서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한국에 오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때문입니다. 5.18 희생자에 대한 사과는 조사 뒤로 미뤄졌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의 양팔을 붙들린 채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전우원 씨.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마약류 투약증의 혐의로 경찰에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나와서 빨리 5.18 전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담담한 얼굴의 전 씨는 방송에서 전부 다 보여드렸다면서 미국에서 약을 사용한 병원 기록이 있으니 확인해달라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된 전 씨.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처벌은 못 받더라도 사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전 씨는 한국 국적으로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마약 합법 국가에서 투약했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입국 즉시 전 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전 씨가 폭로한 지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자신을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다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쌍방울 관련 뇌물과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는 혐의가 복잡하고 많다 보니 변호인도 여럿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들 사이에 내분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현근택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기소해서 법정에서 한꺼번에 다 다투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뇌물 재판을 맡은 A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측에 현 변호사 해임을 건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뇌물 사건 재판의 증인조서 촬영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현 변호사를 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겁니다. 현 변호사가 이화영 전 지사 변호보단 이재명 대표 보호에 더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제기된 겁니다. 재판부도 조서 유출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만큼 재판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제 수원지검의 이 전 부지사 조사에서는 현 변호사가 아닌 비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현 변호사는 채널A에 대북 송금이 아닌 증거인멸 혐의 조사라 다른 변호사가 입회했다며 조서 유출 의혹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자신을 감시하려고 이 대표 측이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저기 공무원사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고 나를 퇴원해 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검찰도 이 전 부지사 감시 목적의 변호사 입회 가능성을 의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광주의 한 전통시장 앞에서 시내버스에 받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상점 내에는 점원과 손님이 있었는데요. 아찔했던 그 순간 하늘이 도왔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 은색 승용차를 뒤따르던 시내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튕겨져 나간 승용차는 상가까지 덮칩니다. 뭐야? 오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사고 현장엔 이렇게 부서진 차량의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차량이 돌진한 위치에 노점을 차린 상인은 잠시 자리를 비워 화를 면했습니다. 여기 장인들 중에서는 나 혼자 있었지.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저는. 겁이 엄청 났죠. 차가 날아오는데. 차량이 덮친 정육점에도 손님과 점원 등 3명이 있었지만 진열 냉장고 등이 충격을 막아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부딪히고 차가 섰어요. 이게 밀리고 여기까지 다 밀렸어요. 그래서 좀 안 다친 것 같아요. 승용차 운전자와 시내버스 승객 등 6명은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번화가 전통시장 앞 장날에 퇴근 시간까지 겹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한 말이죠. 경방 주시태만이에요. 안전을 미약부 안전운전 불이행 해당되죠.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50대 버스 운전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위험천만했던 보복 운전 모습 함께 보실 텐데요. 차량이 빵빵 경적 울린다고 보복 운전한 이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뒤따르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잠시 뒤 오토바이는 차선 변경이 어려운 터널 안에서 승용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을 디뎌가며 일부러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보복 운전은 터널 안 1.7km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터널 끝 승용차가 차선을 옮기자 이번에는 지그재그 운전으로 길을 막습니다. 3km 거리에서 10분간에 걸쳐 보복 운전이 이뤄졌습니다. 옮기면은 또 앞으로 따라붙고 다른 차들이 오니까 또 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앞에 와서 좀 붙잡고 하고. 당시 번호판도 달지 않았던 오토바이. 경찰은 인근 CCTV 70여 개를 분석해 2달 만에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따르던 승용차에 경적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으면 검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찰은 반드시 추적하여 검거할 것입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상태인 데다 무면허였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무려 15,000곳에 달합니다.
그런데 산비탈을 무리하게 깎아 만든 곳이 많아 산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작년에 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가뭄 뒤가 더 위험하다는데 강경모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태영강 패널 주변엔 온통 토사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집터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8월 이곳에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태영강 시설 아래에 있던 주택을 덮쳐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집터에는 냉장고가 망가진 채 방치돼 있고 건물 잔해들도 어지럽게 널려 있는데요. 산사태가 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피해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사고 당시와 지금의 모습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토사에 파묻혀 있던 차량만 사라졌습니다. 흉물스럽고 이거 수요제 방치해놨다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비만 많이 오면은 발발 떨고 무섭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의 주된 원인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토지 소유주와 태양광 설치업자가 반발하면서 복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태양광 시설 주변 철제 울다리 일부도 토사가 유실돼 기울어져 있습니다. 뻥 뚫린 곳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주택은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소리가 굉장히 크니까는 놀래갖고 나왔었지. 그러니까 돌다리 무너지더라고요. 그 뒤로 비만 오면 불안하지.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는 2019년부터 3년간 35건. 정부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전국 태양광 시설 251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위험한 비탈면 부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바싹 마른 지금이 더 위험하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흙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비가 잦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 공이 옆으로 날아가면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볼이라고 외치죠. 그런데 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볼 공푸공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인근 농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가 뚫릴 정도인데 맞을까 봐 불안하다 하니 골프장 측이 안전모를 나눠줬습니다. 다시 간다 이솔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 텃밭에 비료를 뿌리는 남성. 이곳저곳 살펴보다 갑자기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봅니다.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골프장 인근 하우스 아닙니다. 밭 곳곳에 공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 공은 불과 3시간 전에 하우스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김포공항과 가까운 서울 강서구 농천 지역. 4년 전 생긴 골프장에서 수시로 골프공이 날아들어 농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골프장 측이 안전망을 20m에서 30m로 더 높였지만 좌우로 휘는 티샷이 수시로 농가로 넘어듭니다. 며칠 전에 이제 여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좀 엎드려 있어 뭘 했거든. 근데 거기 앞에가 그냥 딱 떨어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지. 내가 이렇게 서서 쓰면 맞았을지 몰라. 비닐하우스 곳곳은 구멍투성이에 임시로 테이프까지 붙여 누더기가 됐습니다. 골프공 무게에 차양막이 축 늘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아마 요것도 뚫어진 것 같은데. 저 구멍도? 뚫린 구멍으로 비바람이 들어와 작물을 망쳐놓기도 합니다. 비닐을 씌워놓으면 그냥 탁 빵꾸 나가지고 그냥 비가 새면 그것도 좀 속상하긴 속상. 물이 이렇게 한 군데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럼 이렇게 흙이 막 작물에 허옇게 막 묻으니까. 골프공이 철조망에 맞는 소리도 수시로 들려옵니다. 소리 하나 들렸는데 철망을 맞은 소리였거든요. 집집마다 모아둔 골프공만 수백 개. 공이 날아든 날짜를 꼼꼼히 적어둔 농민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우리 공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런 말까지 들었었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짜를 적기 시작한 거지. 골프장 철조망 바로 앞이 마을 비닐하우스다 보니 골프공의 무방비인 겁니다. 반대쪽으로는 김포공항과 맞닿아 있어 철조망을 더 이상 높일 수는 없는 상황.
골프장 측은 인명피해를 막겠다며 농민들에게 안전모를 나눠줬습니다. 할머니들은 또 하다가 벗어요. 더우니까 답답하고 오니까 벗죠. 이 골프장은 100만 제곱미터 면적의 27호를 운영하는데 통상적인 골프장 면적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골프장 내 곳곳에 자연 습지가 있는데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7홀은 적당한 건가요?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18홀 정도면은 딱 알맞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저게 27홀이라는 건 좀 많이 들어갔다. 그걸 알면서 이거를 유치한 사람들이 문제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야 이게. 관련 법에는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주거지와의 최소거리 같은 규정도 없습니다. 미비한 제도 속에서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이솔입니다.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는데 가해자가 중학교 1학년 조카였습니다. 단지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숨진 고모는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소방대원들이 들것을 챙겨 급하게 달려갑니다. 중학교 1학년 조카가 고모를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후 7시 반쯤. 고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카는 고모가 며칠 전부터 태블릿 PC로 게임을 못하게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흉기로 찌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할아버지와 고모, 발달 장애를 가진 조카 형제, 이렇게 4식구가 살았는데 40대 고모가 평소 부모를 대신해 살뜰히 보살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자폐라고 하나? 할머니 안 계시지, 아버지 안 계시지, 엄마 안 계시지. 그러니까 고모가 친부모처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었지. 미혼이었던 고모는 매번 조카의 등하교를 챙길 정도로 부모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학교 데려주고 데려오고 학원 보내고 어디 갈 때도 같이 가고 항상 손 붙들고 가고 그랬죠. 조카를 위해서 되게 헌신적이죠.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남아있는 애들하고 고모는 헌신만 했는데. 경찰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조카를 가족과 분리시키고 응급입원시켰습니다. 조카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회봉사나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빌라 화재로 숨진 나이지리아 사남매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역시 심하게 다쳐서 빈소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빠는 모든 걸 잃었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는 아이들. 어제 새벽 경기도 안산의 다세대 주택 화재로 숨진 나이지리아 국적의 4남매입니다. 11살, 7살, 6살, 4살 남매가 개구진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족은 결국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불길을 피하다 다친 부모와 2살배기 막내 동생 대신 나이지리아인 공동체와 지역사회 단체들이 장례를 맡았습니다. 의료보험도 안 되고 긴급하게 화재 희생자 가족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2살배기 막내는 부모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아동보호시설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딱한 사정을 들은 장례식장도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력업체가 다 차량이랑 이렇게 꽃이랑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다 함께 합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걸로. 막내를 먼저 대피시키고 4남매를 구하려 불길 속에 뛰어들려다 이웃 만류에 가로막혔던 부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너무나 세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엄마 아빠도 다 죽고 한다고 못 들어가게 말렸다고. 부모로서 자식들이 그렇게 된 상황이 믿기지도 안 하고 조금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병원에 입원 중인 남매의 아버지는 채널A와 통화해서 모든 걸 잃었다며 비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Everything. And my 4 children lost. 4남매의 발인은 모레 엄수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이 얼룩말 세로가 온라인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이 동물원을 탈출해 서울 도심을 활보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로를 응원하는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룩말 세로가 차량 사이로 유유히 지나다녔던 모습입니다. 골목길에도 등장해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이 온라인상의 영화 포스터처럼 패러디됐습니다. 평화로운 도심 속 수상한 손님을 만난 배달원의 얘기라는 겁니다. 2살 나이에 엄마 아빠를 잃고 방황하다가 옆집 캥거루와 다투고 가출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면서 세로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슬픈 사연이 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간 부모와 만난 세로, UN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는 세로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 세로의 꿈을 이뤄주자면서 아스팔트 대신 넓은 초원에서 뛰놀고 친구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단순 해프닝인 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 나름의 동물 나름의 사정이 있었으니까 맨날 동물원에서 살다가 처음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도 좀 자유를 많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패러디 이미지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 MZ세대가 관심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국내 한 업체에 따르면 세로 관련 이미지가 하루 만에 1250개나 생성됐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측은 내년 중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암컷 얼룩말을 세로와 짝지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또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초등학교에서입니다. 어린 학생을 포함해 6명이 숨졌는데요. 범인은 이 학교 졸업생인 28살 여성이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여러 발 총격에 학교 출입문 유리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깨진 유리 사이로 빨간 모자를 쓴 총격범이 들어오더니 소총을 맨 채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현지 시각 오전 10시 13분쯤. 즉시 출동한 경찰은 14분 만에 총격범을 제압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00명 정도가 학교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ids are walking, holding hands. 경찰과 대치 중 숨진 총격범은 이 학교를 졸업한 28살 성전한 여성 오드리 헤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돌격 소총 등 총기 3정을 미리 챙기는 등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We've also determined there were maps drawn of the school in detail of surveillance, entry points, etc. 이번 범행은 올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129번째 총기 난사입니다. And we have to do more to stop gun violence. It's ripping our communities apart, ripping the soul of this nation.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공격무기 금지 법안 통과를 재차 호소하며 백악관에 조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만화 슬램덩크의 주인공인 강백호, 그와 너무 닮은 현실판 강백호가 대학 농구 무대에 등장해 화제입니다. 김태욱 기자가 최승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거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코트를 누빕니다. 빨강머리가 유독 눈에 띄는 선수.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최승빈입니다. 왼손은 거들 뿐. 슬램덩크의 강백호를 똑 닮은 최승빈의 강렬한 모습. SNS에 퍼진 짧은 영상이 농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거라든지 밥 먹는 거라든지 그냥 딱 만화에 나와 있는 강백호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구를 시작하게 된 것도 만화 속 강백호 사연과 같습니다. 짝사랑하던 여자가 그 전학온 농구부 친구한테 막 우유빛깔 땡땡땡 멋있어 하면서 해가지고 질투나가지고 집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쫄라짜 사달라고. 최승빈의 인기는 가득 찬 체육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에서 빨간머리 강백호 선수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잘생겨서 응원하게 됐어요. 빨강머리 효과는 동료들도 인정합니다. 농구를 좀 더 강백호처럼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고
이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최승빈은 러시아 출신 어머니로부터 농구 선수의 자질을 물려받았습니다. 힘까지 좋아 골밑에선 키가 더 큰 상대도 파워로 제압하면서 지난해 대학리그 준우승 주역이 됐습니다. 외모도 플레이 스타일도 개성 넘치는 최승빈은 내년 프로 무대에서도 활약이 기대됩니다. 열심히 마지막 대학교 4학년 잘 마무리하면서 프로로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짙어지는 봄 기운에 제주도에는 봄꽃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벚꽃 터널과 노란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다만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북에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 충청과 전북, 광주는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도 오전에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부지방 곳곳으로도 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봄철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극심한 일교차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5도, 대전 2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 22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24도까지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 몇 개인지 아십니까? 208개입니다. 16년간 쏟아부은 저출산 예산 280조죠. 그런데 출산율 OECD 꼴찌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저출산위 회의가 열렸는데 또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대통령 참모 스스로 드라마틱한 특단의 한방 대책은 없다고 하던데요. 큰 고민도 의지도 없어 보이죠? 예비 부모들은 이런 주문을 합니다. 내 아이 키워주는 대책보다 내가 키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요.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세상 쉽게야 오겠습니까? 마침표 찍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드라마틱하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